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1986년 11월 미국의 필라델피아, 슬럼가에 살던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다툰 후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그녀는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다음해 3월 24일 남자친구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초췌한 모습의 그녀는 이내 믿기 힘든 끔찍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오늘은 영화 양들의 침묵에 영향을 주었던 공포의 집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X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교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썰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 뭔가 호기심이 생기는 출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을 소개한다니. 사실은 이거 그 네이버 카페 송바루님이랑 이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유튜브에 그 청취자 한 분께서 요청을 해주신 사건이에요. 사실 저는 이 사건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굳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양들의 침묵에서도 인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이 사건이 그것하고 연관이 있었나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 분이 아닐까요? 두 분입니다. 다른 분이었어요. 예. 보면서 팬을 스토킹하니까 맞을 겁니다. 맞아요. 제가 한 명 하면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봤는데 다시 보니까 할 얘기가 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은 집이 연쇄살인 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굉장히 이제 괴기스러운 출발이네요. 영어로 이제 그 집에 대해서 막 별명, 미국 애들이 특히 별명 붙이기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뭐 사건 가지고 무슨 뭐 범죄자 뭐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쟤들은 미국이나 뭐 유럽 애들은 뭐 어디에 살인마, 어디에 뭐 도살자 뭐 이런 식을 하듯이 집에도 붙이더라고요. 영어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명칭이 있었는데 제가 공포의 집 이게 제일 단순하고 좋아가지고 그냥 공포의 집으로만 옮겼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막 폴터가이스트도 엄청나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논문으로 이제 폴터가이스트 치면 실제로 막 그게 막 양전하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한 논문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일환으로 이게 또 굉장히 이슈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여인의 진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1986년 11월 남자친구와 다투고 집을 떠났던 여인은 원래 평소 때도 이제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었어요. 성매매를 시도하는 중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네. 남자는 수북한 턱수염, 수염이 좀 많았던 사람이고 이제 지저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웃기기에 대조적으로 캐딜락. 저는 캐딜락 차를 잘 몰라서 캐딜락이 얼마큼 좋은지 잘 모릅니다. 네. 캐딜락을 타고 또 뭐 시계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싼 거를 하고 있던 남자였어요. 약간 캐딜락 하면 약간 힙합퍼들의 과시할 때 쓰는 차 아닌가? 잘 몰라요, 저도. 86년이니까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죠. 뭐 그렇군요. 여하튼 남자가 이제 값비싼 차와 이제 장신구를 하면서 여자한테 꼬십니다. 여자는 특히 직업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따라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충 눈짐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를 보는데 약간 이상하지만 어쨌든 한번 따라가 보자 해서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를 보고 따라가는 건 지금 매춘보 같은 짓이다라는 거를 비판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저를 욕하려고. 여성들은 그런 행위를 하는 여성들은 특히 차량 같은 거는 되게 면밀히 살펴본다고 합니다. 역시 그의 집은 갔는데 집 자체 동네가 좀 약간 허름한 동네였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집 자체도 굉장히 낡고 초라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근데 집 차고에는 롤스로이스가 있고 뭐 차고 뭐 이렇게 캐딜락, 롤스로이스 뭐 또 다른 비싼 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좋은 차라는 건 알겠어요. 네. 롤스로이스나 캐딜락이나. 그러니까 약간 좀 대조적이지, 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은 허름한데 차는 굉장히 좋고.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러면 그 집에 들어선 여성은 근데 이는 남자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뭐 대단하게 막 때리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뭐 목조르기를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깐 기절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수갑 같은 게 채워져서 지하실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지하실에 또 뭔가 있군요. 네. 훗날 고문실로 볼려지는 이 지하실에는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거기에 여자는 그 여인은 이제 발에 쇠사슬이 묶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하실 가운데는 어느 정도의 콘크리트가 뜯겨져 있고 어느 정도의 깊이의 구덩이가 있어요. 네. 그 남자가 그 구덩이를 계속 파다고 합니다. 여자 앞에서. 그 구덩이는 뭡니까? 화장실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뭐 관?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겠죠. 네. 이제 여자를 이제부터는 A라고 부를게요. 이제 우리가 A라고 부르겠습니다. 원래 이름이 있는데 뭐 피해자인데 이름 다 말해주면 안 되니까. 네. 그곳에서 이제 지하실로 끌려간 여인 A는 이제 남자한테 빈번하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자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면 항상 남자가 내려와서 A를 때리고 구타하고 뭐 이제 팬티만 입혀놓은 채 추위에 벌벌 떨 춥잖아요. 아무래도 지하실이면 그렇죠. 춥기도 하고 이러고 음식도 뭐 주기적으로 준 게 아니라 남자 기분에 맞춰서 뭐 많을 때는 잘 주고 좋을 때는 잘 주고 기분 나쁘면 안 주고 적게 주고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직 뭐 살인이 일어난 건 아니네요. 네, 우리 맞습니다. 방송 엑세스 파일 치고는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출발이기도 해요. 그런가요? 좀 새롭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새롭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른. 한편으로는 또 스미다 미오코나 이쪽 그런 마스나가 사람들도 후토시, 마스나가 후토시 이런 사람들도 생각나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 뒤로 이 사람을 지금 감금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여인들을 또 납치해온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살해한 겁니까? 납치해옵니다. A는 살았잖아요. 우리가 오프닝에서 말해줬잖아요. 그렇지. 그 살았죠. 사람 살아있지. 예. 근데 다른 여인들이 이제 납치해옵니다. 남자하고 이미 알고 지냈던 지능이 낮은 여성을 포함해서 6명의 여인이 이제 흑인 여성이었어요. 다들 6명의 흑인 여성, 납치된 A까지 포함해서 네. 6명의 흑인 여성이 감금됩니다. 그렇군요. 총 처음 A와 포함해서 6명. 예. 지하실이 그렇게 넓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남자는 이제 이 여자들에게 자신은 10명의 아내를 거느는 게 목표고 그 아내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우리가 대가족을 함께 이루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여성들을 강간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간하고 구타하고.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네. 그렇죠. 근데 아내를 그렇게 강간하고 구타하고. 되게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심지어 지하실 구덩이에 가둬서 그 지하실 구덩이가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갈 크긴 됐다고 해요. 한 4피트라고 하니까 뭐 한 2m 약간 안 되나? 2m 약간 남나 그 정도 크기인데 거기서 이제 합판 같은 걸 위에서 막아버려가지고 여자들을 그것에 가둬놓고 그러니까 지하실인데 또 구덩이는 더 추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발발발 떨게 하고 어떨 때는 물을 부어서 사람들 목에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한편 위를 막으면 또 한편은 또 어둡고 그렇죠. 더 어둡고 더 공포스러웠겠지. 그런 식으로 사람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남자는 집단 상교를 하기도 하고 뭐 서로 여자들끼리 성관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폭력과 강압성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구덩이가 이제 양들의 침묵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 양들의 침묵 보면 지하실에 가두는 수단으로서 하는데 그 정도 구덩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건 거의 우물 수준이었죠, 사실은. 나는 지금 양들의 침묵에서 마지막에 구출될 때 거기서 구출되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네, 그런 식이었죠. 그렇군요. 지금 내가 이거랑 비슷한 사건을 다룬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2편까지 나왔는데.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0명의 아내. 그러면 지금 목적으로는 4명을 더 납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다라는 뭔가 그런 예측이 들긴 합니다만. 네, 이제 피해 여성들 간 반목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6명쯤 되니까 그 중에서 1-2명은 진짜 반항적이고 저항을 심하게 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해 여성들 간의 반목을 조장하고 서로한테 매질을 강하기도 하고 서로한테 뭐 이렇게 야, 쟤 거 일로 받쳐봐 했는데 여자들이 뭐 아무도 서로 일로 받칠 거 없어요 이러면 다 같이 때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뤄봤던 마스나가 토토시라든지 스미다 미요코 사건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네요. 뭐 하는 방식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얘들이 굉장히 끔찍해봤던 영화가 생각나서 잠깐 지금 찾아봤는데 이런 류의 영화는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2편까지 리메이크 됐다가 2편까지 나온 영화예요. 그러니까 제목은 굉장히 우리나라 영화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영화는 아니고 그 사람 전 대통령 그 발언 아니었습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갑제옹 원제가 그거예요. 네. I spit on your grave. 그러니까 네 무덤에 내가 침을 뱉겠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감금당한 여성이 이제 탈출해서 복수를 하는 내용인데 그 감금당한 상황이 굉장히 길고 처절하고 실질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괴롭죠. 불편하고 그 복수도 불편하고
그런 영화였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어쨌건 그 사건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가학성을 얘기를 하니까 그 장면이 좀 떠올라서 좀 불편해지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집단적인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피해 여성들과 반목을 조장하고 서로한테 매질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A라는 여성이 이제 남자의 신뢰를 획득합니다. 지금 탈출한 그 여성이죠. 네, 그렇죠. 그녀가 이제 그 남자에게 고분고분하게 해요. 그래서 막 서로를 막 밀고 하는 것도 막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들이 뭐 집단으로 저항해서 탈출을 할 계획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남자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고. 그렇군요. 일종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네요. 어찌 보면 여자 입장에서 생존이 문제니까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이 계획이 성공할 그거면 모르겠는데 이 성공할 가능성도 낮은 이런 계획에 할 바에야 차라리 내 목숨을 보존하자 뭐 이런 수도 있죠. 여하튼 그녀는 이제 A는 그 더 이상 구타도 안 당하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심지어 남자와 함께 이제 위에 지하실을 벗어나서 잠깐 남자와 같이 밖으로 나가서 생활할 수도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어느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입니다. 4개월, 5개월 동안 6명이 이제 감금된 상태죠. 그렇군요. 뭐 긴 시간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 6명의 여성 중에 5명까지 살해당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살인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네, 일어났습니다. 네. 여인들이 이제 남자에게 반항하거나 뭐 이제 제대로 반항하는 경우에는 남자가 음식을 주지 않거나 기르던 개의 사료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먹지 않으면 또 남자가 몽둥이질을 가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던 중에서 이제 지능이 떨어지는 그 중에서도 지능이 떨어지고 남자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한 여성이 음식을 거부하는 등 방황을 하자 남자가 그녀를 집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뭐 팔을 이제 하늘 그 천장 이제 지하실 천장에다 이제 쇠사슬 같은 거를 걸어놓고 그 사람의 팔을 이제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못 내리면 몸이 힘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문을 하다가 여자가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쇠약해지니까 이제 막 축 처지니까 남자가 여자가 꾀병 부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덩이에 넣고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성은 숨을 거둔 상태였어. 그렇군요. 근데 이게 평소에 아는 여자였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아는 여자라서 이 여자가 실종됐을 당시에 가족들이 그 남자의 집과 이런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에서 신고를 했는데 남자가 뭐 자리에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집 근처에도 와봤는데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냥 사건 수사를 뭐 종결시켰다고 해요. 그런 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종과 이런 경우는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입장에선. 아무튼 그렇군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을 거냐. 어쨌건 살인 아닌 살인이 일어난 거고. 이 남자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감금하고 고통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우리가 완전한 사육 같은 영화를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남자가 뭐 그러진 않겠지 이랬는데 이 남자가 약간 맛이 간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게 여인의 시체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체를 이용해요? 네. 그러니까 여인의 숨을 거둔 게 확실한 여인의 시체를 들고 지하실에 벗어나는데 이내 여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겠어요? 써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심지어 자신 그 남자가 기르던 개가 뼈다귀를 하나 물고 오는데 그게 사람 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항적인 굉장히 반항이 심했던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을 남자가 지하실에서 끌고 나가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뭔가를 보여주는데 여자가 하얗게 질려서 돌아온 거죠. 그렇군요. 사체를 이용해서 공포심을 이용해서 복종을 시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걸로 살인이 지금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반항적인 여성이 또다시 반항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또 잔인한 수법을 개발하는데 아까 전에 구덩이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글로 봤을 때는 제가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 같아요. 구덩이에 여자들을 이제 막 반항을 하는 여성들을 몰아넣습니다. 거기에 물을 끼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이 쇠사슬은 여전히 묶여 있잖아요. 그 쇠사슬에 전기를 뭐 충격기를 주는 겁니다. 계속 전기 충격기. 이런 식의 고문을 계속 자행하다가 결국 그녀 역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또 사실 그게 이제 실화여서 더 이제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아, 진짜 싫어했나요? 그게 이제 그게 실화였다라고 해서 이제 마케팅을 했었고 네. 그 영화가 성공했고 또 다시 리메이크가 돼서 그것도 어느 정도 성공해서 2편까지 나온 거예요. 역시 이제 뭐 세상에 뭐 옛날에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음. 이런 유형의 범죄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뭐 문화권을 불문하고 많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무언가와 결여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또 한편으로 현실적이지 않는 거는 복수에 성공을 하는 게 또 통쾌하지만 실제로는 그 피해자들이 피해만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거죠. 잠깐 그래서 2명이 죽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사체가 생긴 건데 그럼 두 번째 사체도 그렇게 또 이용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사체는 그래도 비교적 뭐 외곽의 어떤 숲에 그냥 유기되는 걸로 끝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 여성의 시신이 이제 뭐 좀 그 냄새가 심하게 났나 봐요. 네. 그래서 이웃 주민들의 신고도 오고 이러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니까 아, 양고기를 구워서 그렇다. 양고기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뿐이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 적이 있는데 넘어갔지만 조금 이제 남자도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체를 유기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쯤 되면 뭐 그 여인 A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조자로 돼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남자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남자와 함께 외출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여자애가 좀 약간 그 뭐 교활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영리했다는 영악하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탈출이 이제 탈출하는 겁니다. 네, 그런 중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가잖아요. 그 가게 되는 게 가족들이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니는 내 핀이니까 그래 가족 한번 보고 와라 이래 대신 바래다 주고 어디에서 만나자라는 식으로 자기는 이제 피해 줄 테니까 어디 가 있을 테니까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해요. 그 여자가 근데 가족한테 안 가고 그 남자친구한테 가는 거죠. 그 남자친구한테 가서 내가 감금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너무 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자가 봐라 발을 보면 내 사슬에 묶여있던 흔적들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남자가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또 그걸 보면 어쨌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말을 전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래서 그 해당 남자하고 약속했던 장소로 가서 남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이 남자 이름이 뭡니까? 네, 1943년생 게이 하리드닉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몇 년도였죠? 1983년이죠 이게. 아니 86년. 86년이죠. 86년. 그렇군요. 게리 하이드닉. 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게리 하이드닉의 생애와 범죄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약간 뭐 마스나가 후토시, 스미다 미요코가 아무래도 비견이 되잖아요. 네, 근데 네. 마스나가 후토시랑 스미다 미요코는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광기가 넘쳐서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완전 돌이나 막 금 보듯이 이렇게 막 기계 보듯이 막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는데 반대로 이 남자는 너무 광적인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사실은.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 멍청한 사람이 그렇죠. 제우스를 꿈꾼 거야.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신들을 두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여신에게는 번개를 내리기노라 이렇게 되는 거지. 네가 죽는 것은 신의 이름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귀 잡힌 것도 웃기잖아요. 이 여자가 정말 자신한테 그랬겠어? 그런 것도 자신에 대한 너무 멍청하지만 맹신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 스미다 미요코나 마스나가 후토시라면 너무 이제 무생물적, 비생물적 같은 느낌이 들다면 이 사람은 너무 생물적인 느낌이 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배경의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뭐가 어떤 게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게리 하이드닉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죠. 1944년 출생입니다. 네, 출생 이후 한 명의 동생이 더 태어나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신이 3살 하고 2살쯤에 이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랑 사나요? 네, 처음에는 어머니랑 사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생활도 좀 생활 여건이 어땠다라고 해서 잘 나오지 않는데 생활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던 걸로 짐작됩니다. 뭐 술값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도둑질을 시켰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어머니랑 이제 살는 게 이제 안 되니까 결국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재혼했거든요. 재혼한 아버지 밑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하이드닉의 진술에 따르면 게리 하이드닉의 진술에 따르면 아버지는 하이드닉을 학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학대의 내용이 좀 그런 거예요. 뭐 구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약간 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이드닉의 그거는 진술이잖아요. 네, 진술이죠. 자, 하이드닉의 아버지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 하이드닉의 발언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이제 뭐 그것이 막 심각한 막 학대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든 일화가 그런 거예요. 하이드닉이 좀 약간 만성적인 이제 그 오줌 싸개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좀 꽤 그랬나 봐요. 네. 근데 어린 적에 오줌 싸게 했는데 그 오줌 아버지가 이 자식 왜 오줌 쌌어 그러면서 뭐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막 이제 소금 뭐 바가지 해고 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식 같은 거 비슷한 게 그 오줌을 싼 이불을 다른 사람들 동네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데서 말려버리고 그래서 하이드닉한테 창피를 줬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크게 받아들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뭐 그렇게 막 아버지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라기보다는 물론 문제가 있었던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애정이 좀 부족한 사람이 그냥 가족 자체에 대해서 애정이 좀 부족했나 봐요. 이제 나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어머니가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는데 이제 하이드닉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요. 나 지금 자가 죽을 거다. 그런데 하이드닉 아버지가 그걸 봤더니 전화를 끊고 그냥 옆에 사람들하고 술 계속 마셨다. 이런 식이. 그러면서 정서적으로는 약간 메마른 사람이 아니었나 뭐 그런 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만약 당사자가 들었다면 변명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죠. 그게 이제 처음 일어난 일이라면 그랬겠지만 나도 지칠 대로 지쳤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뭐 이혼한 사람끼리 그까지 어떻게 챙겨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내가 있고. 언제까지 뭐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고 한상절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어머니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이제 6살 무렵에 이제 하이드닉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흉터가 심하게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아이들한테 놀림감이 됐다고 하고 이제 그의 동생은 나중에 자기 형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천적 가족 병력을 좀 의심해 볼 영역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좀 심각한 알코올증 중독 현상을 보이고 결국은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는데 동생 역시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하고 정신병원을 오가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게리 하이드닉 본인도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그 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얘기네요. 네. 뭔가 조금 그 곱씹을 만한 부분이 있지만 네. 뭐 어쨌건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보죠. 어린 시절부터 장교를 희망해서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좀 끝났을 때 이제 고등학교를 군사학교 이런 데를 보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2년 동안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3학년 때 문제가 생겼어요. 3학년 때 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다른 고등학교로 가지만 두어 차례 가지만 결국 그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중태로 그렇군요. 살게 됩니다. 확실히 이렇게 수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군요. 수직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사람들한테 권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여성들을 무조건 이제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으로 군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느낌이 그렇죠. 좀 들어서 그렇군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결국 졸업을 못하고 그러면 취업을 합니까? 미국 이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징병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18살 때 정식으로 입대를 합니다. 근데 군 생활을 굉장히 성실히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기회도 얻었습니다. 뭐 고등학교를 이때 이제 뭐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또 뭐 군대에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합니다. 이제 훈련소 같은 데서 이제 동료 병사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수완이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돈을 좀 벌고 있었는데 소독에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위생병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 사람이 또다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제 명예제대합니다. 이 불명예제대가 아니고 명예제대입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그동안에 잘했던 게 참작이 됐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명예제대를 해서 되게 좋은 게 연금을 계속 남은 생애 동안 연금을 계속 수령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정신적 문제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당시 이제 진단은 분열적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이건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번에 예. 이종범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무튼 계속 가보죠. 군대를 마치지 못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 근데 군대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정도로 나름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는데 좋은 기회가 부여됐는데 이것이 좀 중간에 좌절됐던 게 좀 아깝죠. 여담이긴 한데 마이클 샌델 아시죠? 네네. 마이클 샌델이 이제 작년에 엄청 이슈가 됐었죠. 재작년 아니었나요? 재작년인가요? 어쨌든 그 정의란 무엇인가 했잖아요. 네네. 그 책에서 보면 저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조금 봤던 부분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전쟁 때문에 생기는 트라우마, 이제 외상후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정신적 문제 같은 것들을 나약함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병이라든지 혹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상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 나약하다 이 새끼 이런 식으로 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뭐 무조건 제대 혹은 뭐 그 연금이라든지 이런 보상 체계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런 건데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게리 하이드닉의 정신적 문제 같은 거를 조금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것이 나약함이나 이런 것으로 아니라 이 사람의 뭐 인생에 대해서 하나의 뭐 이제 병원에서 군대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었더라면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징병제 하에서는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힘들죠. 모병제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럼 그 후에 어떤 쪽으로 내가 이 사람 입장이면 뭔가 경찰이나 이런 게 되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아마 불가능했겠죠. 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근데 위생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역할이 마음에 들었던지 간호사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대학을 또 진학해요. 이 사람이 또 머리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뭐 촌재 소진까지는 아니지만 게다가 수재 소리 들을 만한 머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잘 여러 과목을 잘 이수해서 결국 정식 병원에 뭐 대학병원에 입사를 합니다. 문제는 대학병원에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제 해고를 당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너무 불친절하다. 혹은 환자한테 불친절하다. 뭐 그런 식으로 성실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태도가 지적돼서 결국은 해고가 됩니다. 그렇군요.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왜요? 친절하게 해줄 것 같은데. 아니 친절하진 않을 거. 그러니까 난 처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불친절 때문이라면 이해는 가요. 근데 불성실은 뭔가 이 사람하고 안 어울리는 단어 같아서 이 당시에는 군대에서 그래도 꽤 좋은 평가를 받았고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뭔가 태도 불량이라면 좀 이해는 가네요. 70년대 초반 일이에요. 이게 바로 70년대 초반인데 이제 70년에 자기 어머니가 사망을 하고 이 사람이 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때의 삶의 이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삶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정신과 병원을 들락날락거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암울했던 상황과는 또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또 성공을 합니다. 그래요? 예. 정신치료 시설의 수감자들 대상으로 이제 대부업 비슷한 걸 하는가 같아요. 그렇게 수완이 좋네. 그러면서 또 모은 돈으로 주식을 투자했는데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그 상업적 성공을 거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캐딜락 샀군요. 네, 금전적 처량을 이제 성공을 차량이나 장신구에 상당히 투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여자친구나 아니면 뭐 결혼이나 이런 건 있었어요. 네, 그런 상관과 더불어서 여성과 남작한 성관계라든지 정신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졌는데 특히 1985년에는 이제 오랫동안 펜팔을 하며 알고 지냈던 필리핀 여성을 이제 결혼하자고 미국으로 불러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경악을 하는 게 그의 침대에 3명의 여성이 뻘거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이 여자가 거부하니까 폭력을 휘두르고 뭐 이렇게 억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연출하고 이러니까 여자가 결국은 틈을 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게 85년이었던 거죠. 85년. 네. 사건이 일어난 게 지금 86년이죠? 네. 이게 직전까지 얘기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범죄자들하고는 확실히 뭔가 다른 부분이 있긴 있네요. 뭔가 연쇄살인마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쪽의 범죄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다뤘던 마스나우 토시나 스미다 미요코도 보면 살인을 하려고 살인을 했다는 느낌보다는 사람을 쥐어짜다가 죽여버렸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 게리 하이든이 또 비슷한 거예요. 근데 스미다 미요코랑 마스나우 토시 같은 경우는 딱 돈이라는 목적이 확실히 드러나는데 게리 하이든은 좀 다른 느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좀 이상한 생물인데 이상한 생물 같은 느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은. 게리 하이든은 분명히 성욕이죠. 이건 성욕인데 그 성욕이 상대와의 관계에서 성욕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기도 그렇지. 그런 기구로서의 성욕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욕구 그걸 받아줄. 걔
지금 봅시다. 하이드닉은 이제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아까 네. 나왔어요. 분열성 성격 장애. 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군대에서 명예에 제대하게 된 이제 진단 명이었는데 분열성 성격 장애는 간단하게 말하면 혼자 있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있게 하는 그런 성격인데 우리가 이전에 다룬 제프리 다머, 데니스 닐슨 등이 이런 증세를 보였으며 그리고 고베 살인 사건의 소년 A도 이런 증세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후쿠시마 아키라가 짐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종종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망상을 키워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망상을 키워갈 때 이것이 폭력적이고 굉장히 가학적인 환상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뭐 우리가 데니스 닐슨이나 이제 제프리 다머 보면 사람 시체를 뭐 정말 뭐라고 할까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막 이제 해체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와 연결되는 거죠. 약간 선진국의 연쇄 살인마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저는 장애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런 이미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열성 성격 장애 그때 예전에 이제 이종문 작가님 말해준 대로 이렇게 정신분열하고는 다른 세상과 맞아요. 분열하고 싶은 뭐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 저는 게리 하이든이 정신분열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환청을 들은 현상이 있었어요. 환청을 듣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듯 혼자 있기 좋아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만약에 정신분열 이런 행위들이 정신분열병의 일환으로 나오면 정신분열증의 일환으로 나오면 이 사람은 분열성 성격장애라고 하진 않거든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근데 정신분열증은 일상 사람들과 대화가 좀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런데 하이드닉은 사람들을 뭐 경찰을 설득한다든지 피해자들을 유인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정상인, 굉장히 교활한 정상인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성 성격장애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게리 하이드닉 같은 경우는 친구나 이런 거는 뭐 거의 전무했겠네요. 네, 게리 하이드닉이 어린 시절부터 친구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타인하고 눈을 맞추는 걸 싫어했다고 합니다. 못 맞추고 이렇게 막 피하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분열형 정신장애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주요한 현상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분열형 성격 장애 결국 이제 고립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정신 분열이랑 좀 맞춰서 또 해석을 해줬네요. 이 분열 성격 장애 원인 혹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번 이종범 작가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긴 한데 맞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분열 성격 장애의 원인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중 하나 중에 굉장히 유력한 하나로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의 부모와 관계에 대해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분열성 성격 장애가 일어난다는 견해.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애착이 안 성립되면 다 분열성 성격 장애냐 그건 아니고 하나의 아니죠. 현상으로서 분열성 성격 장애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어린 시절부터 장교가 되는 게 꿈이었나요, 이 사람은? 네, 장교가 되는 것도 꿈인데 한계가 또 높게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식이었답니다. 좀 재미있죠 이게. 장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거잖아요. 뭐 명예. 그러니까 애들은 명예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제복이라든지 제식 같은 걸 보면 대단히 좀 흥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 뭐 착착하면 뭔가 좀 좋아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 막상 그걸 만들어내려면 정말 힘든데. 힘들죠. 그러니까 어른 되면서 이제 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특히 뭐 그래서 경찰이나 군인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그거는 그래 하이드닉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돈을 좋아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자동차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 그리고 대가족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린 시절에 불안했던 그런 시절에 대한 걸로 얘기가 돌아가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불안했던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애착이 어머니가 굉장히 어머니가 뭐 아이를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좋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할 만큼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그러니까 내가 약간 이것도 소설을 써보자면 네. 사랑한 두 사람이 있었어. 네. 근데 한 사람은 그 일에 너무 충실하고 네. 여자는 그 남자가 보고 싶지만 하루하루 외로운 거야. 그러면서 술에 의존하게 되니까 이 남자는 이 여자가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 여자를 케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칠 대로 지쳐서 떠났어. 네. 근데 이 여자는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나를 버린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그 나랑 같이 있는 아이 그 남자의 자녀물 네.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나는 술을 빨리 마시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패티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내 존재, 내가 사랑하는 존재는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런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나는 술에 의존하고 있고 술이 나를 위로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술로 계속 그 마지막 순간에 남자를 찾았지만 결국 그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애증 사이에서 이 아이는 서로의 증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그걸 증오의 대상의 연관선상에 있으면서 누구에게도 머무를 수 없는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아내가 죽고 나서는 죄책감이 솔직히 있었을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히 죄책감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돌아오면 그 아이를 보면 그 죄책감이 이 아이한테 미안함으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그렇지. 내가 이 아이한테 미안해하는 순간 그 죄책감이 커지는 거야.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라도 이 아이를 미워해야 돼. 그러면서 게리하인에 대한 그런 식의 어디에도 소속하지 못하는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이 완성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설을 좀 써봤어요. 네. 많이 말고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착관계 형성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술을 사기 위해서 아이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도둑질을 시켰다고. 도둑질을 시켰다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돈이 이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족이라는 거지. 자기가 결여된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아까 전에 말했던 차라라든지 뭐 장신구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추구. 물론 이거는 여자를 잘 꼬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는 가족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박적으로 느낀 게 아닌가. 자신이 결여된 무언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어머니가 좋아했던 거는 내가 돈을 훔쳐왔을 때, 돈으로 어머니의 술을 사다 줬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게 강박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어쨌건 하이드닉은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벌고 성공적인 투자, 연금도 받고 상당한 수익으로 차량도 사고 장신구 사고 외형적인 모습에 추구하고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네. 언제 또 이게 뭔가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1971년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네네. 저는 환청으로 보고 있어요. 환청을 받아서 신의 계시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교회 이제 하나의 공동체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한테 가족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게 왔지 않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을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게 또 웃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족, 화목한 가정이 어떤 거냐? 내가 명령을 하고 내가 지배를 하고 여자들은 거의 이제 성적 노예에 가까운 식으로 자기는 생각했던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정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자신의 성욕이 반영돼 버린 그런 가족을 구상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선호한 여성상이 있어요. 네네. 흑인 여성상? 흑인. 그러니까 6명의 피해자다 모두가 흑인이거든요. 특히 이 사람이 연인이라고 몇몇 데리고 다녔던 여자 중에 상당수가 지능이 좀 떨어진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지능을 갖추지 못하는 약간 지적으로 결함돼 있는 이런 여성들을 자신의 연인으로 삼고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우리가 뭐 그렇게 선호하는 여성상으로는 보통은 잘 안 뽑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가 너무 이상하게 말했나요? 아니요. 그 말을 좀 조심하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나는 지금 문득 또 생각나는 게 네. 백치미라고 하잖아. 내가 지금 너무 간 걸 수도 있어요. 너무 간 거긴 한데 네. 백치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지금 사고력이 떨어지는 여성에 대한 것을 매력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지. 실제로 이게 이상한 거야. 근데 보호 본능을 자극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근데 이 사람은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지배하기 편한 여성을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백치미가 어쩌면 지배욕에 대해서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연결이 돼서. 그럴 수도 있죠, 뭐 보호 본능이 좀 더 순화되고 좋은 쪽의 지배욕이라면 이 사람이 원했던 건 좀 더 어두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나는 백치미라는 말을 좀 싫어하거든요. 백치가 뭔 미가 있어. 백치지. 아무튼. 그러니까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감각적이고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그것을 수긍할 또 그런 여성들이 이제 지능이 좀 떨어지고 이런 여성들이 저항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게 조금만 막 억압하더라도 조금만 잘해주면 좀 좋아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이용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타인을 대하는 게 어렵고 이런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다루기 쉽고 더 대하기 쉬운 상대를 이제 선호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네. 이 사람은
포르노를 즐기고 네. 매춘부와의 밤을 많이 즐겼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돈으로 사랑을 마치 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 주거든요. 그리고 포르노에서도 나도 물론 야동을 많이 봅니다.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알지. 근데 가학적인 모습, 가학적인 남성과 그것을 즐기는 여성의 모습이 나와. 그리고 실제로 매춘부들은 돈을 주면 그거를 해줘. 맞죠. 흉내내줘 최소한. 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자신의 이상이 된 거지.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이제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그렇죠. 자기가 처음 배운 쾌락이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대 이 사람을 지금 옹호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뭐 여성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알아줘.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된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요. 어쨌건 이 사람은 가족을 추구하고 있었네요. 네.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뭐 이것에 추가적으로 이것을 좀 분석할 만한 내용들이 있나요? 정확하게 분석할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존 볼비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굉장히 심리학한 유명한 아동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세계에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네. 그 말 한마디 보고서 하나 잘 써서 세계에 엄청 기여를 했는데 여성 인권을 엄청 신장해 시켜버린 사람이라서 좋네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안전기지라는 걸 말해요. 뭐냐면 유아가 예. 세상에 대해서 이제 탐구해야 되는데 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지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이제 이 아이한테 어떤 걸 해주냐면 정서적으로 이제 세상을 탐험한다, 이제 탐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서적 에너지 같은 거를 재충전시킬 수 있는 기지 역할을 해준다. 이게 부모님의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곳? 예, 사실은 이게 좀 1950년대 얘기니까 굉장히 뻔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저희가 저번 주부터 자주 인용하고 있는 사이먼 베론 코언이 이제 덧붙여서 하나 배우면 한 3주는 일단 먹어. 3주는 일단 그걸로 그대로 쓸 거야. 여기에 덧붙여서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겪게 되는 고난이나 역경에 맞서서 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이제 그거 하나의 계기로서 뭐 그거를 부모님이 이제 아이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갖는 의미가 바로 이게 아닌가. 게리 하이든 이건 근데 이것을 갖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가 지하실에 구덩이를 팠잖아요. 사람을 감금하고 이렇게 하게 그 구덩이가 사실은 그가 결여된 어떤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네요. 아니요, 그냥 문학적 비유에 가깝죠. 이거는 사실상. 그런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사람의 집이나 뭐 책상을 보면 그 사람의 사고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 집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 사람도 굉장히 그 그런 겁니까? 지저분합니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좀 잡스러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뭐 그런 것처럼 뭔가 좀 그 지하실 자체가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한편 끔찍하긴 하네요. 자신이 바라고 있는 어떤 가족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것이었다. 지하실같이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무엇인가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다들. 위에서 사는데 사실은 그 지하실에서밖에 살 수 없었던 가족들. 그러면 그렇군요. 지금 그건 절망감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죠. 절망감, 좌절감. 하지만 자신은 스스로는 그 절망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도 이 사람은 그 성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을까. 결여됐기 때문에 뭔가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게리 하이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가만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끝이 어떻게 되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변호사는 이 사람이 너무 정신질환이 심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법정에서는 거부가 됩니다. 배심원단에서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잔혹한 살인범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게리 하이든이 본인도 나는 죽고 싶다라고 강변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1987년 선고가 내려진 이후 이 사람이 1999년, 98년인가 9년일 거예요. 99년에 독극물 주사를 주입받아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사형을 당했군요. 근데 지금 너무 사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잊고 있었네요. 이 사람의 결말을 좀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좀 뭐랄까 좀 가족의 의미 같은 것과 함께 이제 우리가 가족이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좋은 삶인 것 같아. 좋은 삶까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보여줄 만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알려줬으면. 좋은 사례라고 좋은 사례였습니다. 표현이 이상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꿈꾸는 가정이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어쩌면 자기가 수감되고 네. 어쩌면 그리고 여인 A에게도 자기가 느끼는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믿었던 사랑이 배신을 당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구나 깨달으면서 그냥 죽여달라고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절대 뭐 옹호하거나 이 사람의 범죄를 동정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게리 하이드닉의 범죄와 그리고 결말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가족의 해체 또 함께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여담을 드리자면 이 방송까지 저희가 3편을 연달아 녹음하면서 내가 목이 약간 약간 안 좋은 것 같죠. 좀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내용이 워낙 좋으니까 게스트 썰의 대본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방송을 마치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팟캐스트나 이런 걸로 들어오고 계신 분들도 유튜브 한번 오셔서 방송 좀 들어주시면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오시는 거는 LBC 방송국이라고 오셔도 되고 연세대인이라고 쳐도 저희께 항상 위에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제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메일 gagblack@naver.com 개그블랙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예고. 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게 왜냐면 소장님께서 이제 교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방송 말미에 이제 제보 좀 달라 이렇게 하신 게 드디어 효과를 거뒀습니다. 처음으로 독자께서 투고하신 대본이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야, 이게 잘 나와야 되는데 방송이. 잘 나올 겁니다. 굉장히 성실히 연구하셨고 또 이제 그쪽에서 그 사건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라서 그 분야에 그 전문적 지식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잠깐만, 너무 잘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와야 사람들이 나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셔도 돼요. 나 밀어내. 나 밀어내, 저도 밀어내도 됩니다. 여하튼 되게 잘 하셔서 저랑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대본 잘 쓰셨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그래서 방송에 맞춰서 조금만 변조를 해서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본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건 나열 그리고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도만 써도 우리가 대본이 막 이렇게 뭐뭐 합니다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건만 나열돼 있고 그거 갖고 이제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사건만 나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큰 도움이 되죠. 사실 교주님은 대본을 안 보셔도 돼요. 그냥 교본을 안 보시더라도 제가 사실 대본을 쓴 이유가 제가 워낙 말이 엉망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서 하려고 하고 교주님은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코멘트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제가 뭐 게스트 썰이야 워낙 이제 많은 정보를 갖고 오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하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내가 하는 멘트로는 내가 다 욕먹잖아요. 모르면서 떠들지 말라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여하튼 그런 거니까 간단히 하시고 혹시나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걸 해드릴까요? 그러면 네이버 카페나 이런데 뭐 보기 같은 걸로 하나 올려드려도 될까요? 대본 같은 거를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면서 제가 자신 있어 하는 건 안드레이 치카틸로 대본인데요. 자신 없는 대본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많습니다. 가장 심플하고 자신 없는 대본을 올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을 것 같고. 네. 왜냐면 그 구멍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메워서 하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은 그리고 이렇게 대본을 쓰는 거니까 문체, 뭐 글 못 쓰고 이런 거 상관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방송에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이제 팟빵인가 유튜브인가에서 중국 쪽 살인 사건을 좀 다뤄주세요. 자료 없는 거 알고 있지만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하는데 중국어 잘하시는 분이 뭐 중국 쪽에 나는 이 사건이 궁금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셔서 다뤄주시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의견 나누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건 자체는 우리가 잘 몰라도 의견은 뭐 이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사건만 줘도 우리가 나머지는 우리가 또 하는 거니까. 내가 사건 떨어져서 이런 거 아니야. 많아. 너무 많아. 좋습니다. 소장님이 엄청 시켰어요. 옛날에 교수님께서.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그게 아니라 독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도 들으니까 좋잖아요. 네, 뭐 그렇게 포장도 괜찮네요. 아닙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는 뭡니까? 안녕히 계세요. 오랜만에 하니까 갑자기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방송을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